쿠웨이트가 미국의 500억 달러 방위비를 거부하자 미국은 패트리엇 방공망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이란 드론 6,800대가 국경을 넘는 순간이었죠. 450만 명의 하늘이 텅 비었습니다. 미국은 비웃었습니다. 무릎 꿇고 기어올 거라고. 하지만 14분 뒤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쿠웨이트를 지키기 위해 텅 빈 사막에서 수백 발의 한국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은 겁니다. 대한민국이 사막 지하에 심어놓은 비밀 병기, 370조 중동 방산 시장이 통째로 뒤집어진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녁 7시 47분 워싱턴의 펜타곤 지하 3층 전략상황실에 긴급 소집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저는 28년간 국무부에서 중동 안보를 총괄해온 로버트 캠벨입니다. 그날 밤 중동 담당 차관보로서의 마지막 임기를 불과 석 달 앞두고 있었죠. 느긋하게 퇴임 후 회고록이나 구상하던 저를 벌떡 일으켜 세운 것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에서 날아온 단 한 줄의 긴급 전문이었습니다. 중동 5개국 동시 방산 계약 파기 통보. 총 규모 추산 불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양복 단추도 제대로 채우지 못한 채 관용차에 올라탔습니다. 펜타곤까지 가는 12분이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차 안에서 휴대폰을 확인하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미국이 70년 동안 피와 달러로 엮어놓은 중동 방위, 동맹의 핵심 5개국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일제히 미국과의 방산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해 온 것입니다. 전략상황실의 철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평소 농담을 주고받으며 커피를 홀짝이던 그곳의 분위기가 장례식장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거대한 중앙 스크린에는 중동 지도 위로 붉은색 경고 표시가 5군데에서 동시에 깜빡이고 있었죠. 국방부 부장관 스티브 말론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헤친 채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제가 20년 넘게 함께 일하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캠벨, 늦었군. 상황을 정리하지. 오늘 오후 3시 쿠웨이트 시각 기준으로 걸프만 5개국이 동시에 우리와의 패트리엇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신규 무기 도입 계약, 군사훈련 협정을 전면 파기하겠다고 통보했어. 사우디가 먼저 치고 나왔고 나머지 4개국이 도미노처럼 따라 붙었지. 저는 급히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총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상황실의 수석 분석관이 스크린에 숫자를 띄웠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전체가 숨을 삼켰습니다. 2,580억 달러. 한화로 환산하면 약 370조 원이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들이 향후 15년간 중동에서 벌어들일 예정이었던 확정. 계약금이 하룻밤 사이에 증발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캠벨, 이게 최악의 뉴스가 아니야. 말론 부장관이 입술을 질끈 깨물며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중동 지도 위에 새롭게 표시된 파란색 화살표들. 그 화살표들은 전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370조 원이 전부 한국으로 갔어. 5개국 모두 한국형 방공 시스템 도입 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야. 우리는 통보만 받은 거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28년간 중동의 방위 질서를 설계하고 관리해온 제 인생의 업적이 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에 의해 하룻밤 만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재앙의 씨앗을 뿌린 장본인이 다름 아닌 우리 미국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미국이 절대로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은 치욕적인 진실을 고백하려 합니다. 70년간 세계 최강의 군사 대국이 동맹국들의 목줄을 어떻게 쥐고 흔들었는지, 그리고 그 잔혹한 시스템이 어떻게 한국이라는 이름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는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370조 원의 붕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미국이 70년간 중동을 지배해온 은밀하고도 잔인한 시스템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28년 전 국무부에 첫 발을 디딘 날부터 이 시스템의 톱니바퀴 속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게도 그 시스템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는데 제 커리어의 상당 부분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부적으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전략적 의존관리 프로그램.
듣기에는 그럴듯하죠. 하지만 그 본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목줄. 미국은 동맹국에 무기를 팔 때 절대로 그 무기의 완전한 통제권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쿠웨이트가 패트리엇 한 개 포대를 도입하려면 약 35억 달러, 한화 약 5조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하지만 그 5조 원을 내고도 쿠웨이트가 실제로 손에 쥐는 것은 미사일 발사대라는 거대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 미사일이 적의 드론을 추적하고 조준하고 발사 버튼을 누르기까지의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는 워싱턴의 서버를 거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GPS 위성이 좌표를 보내주지 않으면 미사일은 목표물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고, 펜타곤이 승인 코드를 내려보내지 않으면 발사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미사일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장치, 킬 스위치. 워싱턴의 관료가 키보드에서 명령어 하나만 입력하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동맹국의 방공망 전체가 한순간에 꺼져버리는 원격 차단 시스템이 모든 미제 무기에 은밀하게 심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쿠웨이트 국민 450만 명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의 전원 스위치를 쿠웨이트 정부가 아닌 미국 정부가 쥐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가장 노골적으로 활용한 인물이 바로 제임스 하트필드였습니다. 하트필드. 그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제 입안에 쓴맛이 올라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중동특별보좌관이었던 그는 제가 28년 외교, 인생에서 만난 가장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버드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로키드 마틴의 부사장을 거쳐 백악관에 입성한 전형적인 군산복합체의 화신이었죠. 키 190cm의 거대한 체구에 늘 $5,000짜리 맞춤 정장을 걸치고 다녔고 회의실에 들어서면 향수 냄새가 3m 밖에서부터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무서운 점은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동맹국을 동맹국이 아닌 종속국으로 취급하는 그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중동 정책회의에서 내뱉었던 말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캠벨, 동맹이라는 건 결국 장사야. 우리가 저들의 하늘을 지켜주는 대가로 석유와 달러를 받는 거지. 저놈들이 까불면 간단해. 방공망 스위치 내려버리면 24시간 안에 무릎 꿇고 기어들어와. 그게 패트리엇의 진짜 가치야. 미사일 성능이 아니라 목줄의 강도가 핵심이지. 그는 말할 때마다 씨가 연기를 내뿜으며 이빨을 드러내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회의실 벽에 부딪힐 때마다 저는 속이 뒤집히는 것을 참아야 했습니다. 하트필드 옆에는 늘 그의 또 다른 분신이 붙어 다녔습니다. 로키드 마틴 중동사업부장 데릭 브래들리. 어깨가 떡 벌어진 전직 해병대 출신으로 중동 왕족들에게 무기를 팔아치우는 영업의 귀재였죠. 브래들리는 회의 때마다 한국 방산을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한국, 그 나라가 무기를 만든다고? 러시아제 부품 짜깁기에서 조립하는 수준 아닌가? 우리 로키드 마틴이 1년에 쓰는 연구개발비가 한국 방위사업청 전체 예산보다 많아. 경쟁이 될 리가 없지. 브래들리는 회의 테이블을 주먹으로 쾅 내리치며 호탕하게 웃어젖혔습니다. 참석자들도 함께 웃었죠. 저도 웃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때까지만 해도 저 역시 한국이 미국의 중동 방산 시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은 단 1mm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 머릿속에서 늘 같은 이미지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때 미국이 피를 흘려 구해준 작은 나라, 삼성 휴대폰이나 잘 만드는 나라, 방산, 기껏해야 K9 자주포 몇문 수출하는 수준 아닌가. 미국의 중동 독점 체제를 흔들 만한 기술력과 전략적 깊이는 꿈에도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오만이었는지를 깨달은 것은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워싱턴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어느 월요일 아침, 제 책상 위에 CIA 중동 지부에서 올라온 기밀 보고서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붉은 글씨로 비밀 등급 엄중관리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죠.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눈에 확 들어오는 한 줄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소속 고위 특사 2인이 두바이 다운타운 최고급 호텔에서 쿠웨이트 국방부 핵심 인사와 비공개 접촉한 정황 포착.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한국 방위사업청 특사가 쿠웨이트 국방부 인사와 만났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한국과 쿠웨이트 사이에 굵직한 방산 거래가 진행된다는 정보는 어디에서도 잡히지 않았거든요. 저는 곧바로 CIA 중동 분석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접촉의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됐나? 아직 확인 중입니다. 다만 쿠웨이트 측 참석자가 파이살 알마리 국방차관의 수석보좌관이라는 점이 특이합니다. 파이살 차관은 영국 샌더스트 왕립사관학교와 MIT 공대를 모두 졸업한 왕실 핵심 인물입니다. 파이살 알마리.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쿠웨이트 왕실에서 가장 뛰어난 두뇌를 가졌다는 평가를 받는 48세의 젊은 차관. 서방 유학파답게 영어가 유창했고 미국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호적인 인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최소한 그때까지는요. 저는 보고서를 들고 하트필드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한국, 쿠웨이트가 한국과 방산거래를? 캠벨, 당신도 참 소심하군. 쿠웨이트 녀석들이 방산 박람회에서 한국 부스 기웃거린 거 가지고 CIA가 호들갑을 떠는 거겠지. 한국이 중동에 팔 수 있는 건 기껏해야 장갑차 타이어나 군용 텐트 정도 아닌가? 하트필드는 시가에 불을 붙이며 코수음을 쳤습니다. 파이살 차관의 수석 보좌관이 직접 나왔습니다. 단순한 박람회 미팅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이살이 뭘 어쩌겠다는 거야? 저놈들 하늘 위에 뭐가 떠 있는지 알잖아. 우리 패트리엇이지. 그 스위치가 누구 손에 있는지도 알고 파이살이 아무리 MIT를 나왔어도 산수는 할 줄 알 거 아닌가. 미국을 배신하면 뭐가 남는지 셈을 못할 만큼 바보는 아니겠지. 하트필드의 두꺼운 입술 사이로 씨가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연기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은 차갑고 거만했습니다. 그에게 중동의 동맹국들은 체스판 위의 졸에 불과했습니다. 언제든 희생시킬 수 있고 언제든 교체할 수 있는 소모품. 저는 사무실을 나오면서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하트필드의 말이 맞았습니다. 쿠웨이트가 미국을 떠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패트리엇을 대체할 수 있는 방공 시스템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프랑스의 MBDA,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러시아의 S-400, 전부 성능의 차이만 있을 뿐 본질은 같았습니다. 자국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만 작동하는 또 다른 목줄이었죠.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 미세하게 울리는 경보음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8년간 중동을 지켜본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사무실에 남아 한국의 방위산업에 대한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이자 동시에 최대의 깨달음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두세 시간이면 역시 한국은 미국의 상대가 안 돼야 하는 결론을 내리고 편히 잠들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 화면에 떠오르는 데이터를 읽어내려가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심장 박동이 점점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괴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괴물이 품고 있는 가장 무시무시한 무기는 미사일도 전투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70년간 세계 방산 시장을 지배하면서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카드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 어둠 속에서 모니터 불빛만이 제 창백해진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정말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그것도 우리가 코웃음 치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서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은 저는 곧바로 CIA 중동 분석팀에 추가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두바이에서 포착된 한국 방위사업청 특사와 쿠웨이트 국방부의 접촉. 그 한 건이 계속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일주일 뒤 CIA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쿠웨이트 정부가 대규모 국책 사업을 발주. 사업명 스마트 워터 그리드 프로젝트. 사막 지역 수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 총 사업비 48억 달러. 시공사 한국건설 컨소시엄. 저는 보고서를 2번, 3번 읽었습니다. 수자원 관리, 물파이프. 한국방위사업청 특사가 비밀리에 접촉한 직후에 나온 사업이 고작 수도관 공사라고. 퍼즐의 조각이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트필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우려를 전하자 그는 시가 젤을 제 떠리에 탁 털어내며 말했습니다. 캠벨,
당신 은퇴 앞두고 신경이 예민해진 모양이군. 한국 건설사들이 중동에서 공사하는 게 하루 이틀 일인가? 사막에 물 끌어오는 공사 따위에 CIA 인력을 낭비하지 말게.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사우디 차기 전투기 계약이야. 420억 달러짜리 빅딜이 걸려 있단 말이야. 그의 관심은 오직 돈이었습니다. 더 큰 계약, 더 큰 수수료, 더 단단한 목줄. 그것이 하트필드라는 인간의 전부였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라도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저는 국무부 인맥을 통해 쿠웨이트 주재 미국 대사관의 무관에게 비공식적으로 부탁했습니다. 그 스마트 워터 그리드 현장을 직접 확인해 달라고. 3주 뒤 돌아온 무관의 보고는 짧았습니다. 현장 확인 완료. 대규모 굴착 공사 진행 중. 한국 건설사 로고가 새겨진 중장비 수십 대 가동. 파란색 수자원 파이프가 사막을 가로지르며 깔리고 있음. 한국인 노동자 수백 명이 섭씨 48도의 폭염 속에서 작업 중. 군사적 이상 징후 없음. 그냥 물 공사임. 보고서의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흙먼지 날리는 사막 한가운데서 땀 범벅이 된 한국인 인부들이 파이프를 잇고 있는 모습밖에 못 봤습니다. 이게 국가 안보 위협이라면 제가 모자를 벗고 사과하겠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과민 반응이었을까? 혹시 정말로 은퇴를 앞둔 노인의 헛된 경계심이었던 걸까? 그렇게 생각하며 이건을 머릿속 한구석으로 밀어놓으려던 찰나. CIA 기술 분석관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차관보님, 쿠웨이트 현장의 위성 분석 결과가 좀 묘합니다. 묘하다니? 낮 시간대 열감지 패턴은 정상입니다. 일반 건설 현장 수준이에요. 그런데 야간 시간대, 특히 새벽 1시에서 4시 사이에 열 방출량이 낮보다 오히려 38% 높게 잡힙니다. 수도관 공사에서 이런 패턴은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습니다. 야간에 열이 더 높다고? 장비를 밤새 돌린다는 건가? 그것도 이상한 점입니다. 낮에 가동하는 굴삭기와 크레인의 열 패턴과 야간의 열 패턴이 다릅니다. 야간 열원은 더 깊은 곳, 지하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의 워싱턴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에 더 뜨거워지는 건설 현장, 지하에서 올라오는 정체불명의 열, 수자원 파이프 바로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언가. 저는 이 정보를 들고 다시 하트필드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여전했습니다. 야간 열감지, 사막이니까 낮에 달궈진 모래가 밤에 열을 뿜는 거 아닌가? 지질학적 현상이겠지. 캠벨, 제발 물 파이프 공사에서 손 떼고 사우디 전투기건에 집중하게. 내가 다음 주에 리야드로 날아가서 왕세자를 만나야 해. 420억 달러의 향기가 코끝에까지 왔단 말이야. 하트필드는 손가락으로 돈 세는 신용을 하며 희죽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남자와 더 이상 대화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직감이 맞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쿠웨이트의 사막 아래에서는 물 파이프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은밀한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저는 완전히 다른 경로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잡게 됩니다. 워싱턴의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열린 글로벌 방산시장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발표자는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의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그가 스크린에 띄운 한 장의 그래프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난 5년간 세계 방산 수출 순위 변동 추이. 미국은 여전히 부동의 1위였습니다. 하지만 그래프의 하단에서 한 나라의 선이 거의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치솟아 오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5년 전 세계 9위였던 한국의 방산 수출 순위가 단숨에 4위까지 뛰어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승세의 기울기는 꺾일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를 제쳤고 독일을 제쳤고 영국과 프랑스의 등을 바짝 쫓고 있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뒤 저는 국무부로 돌아와 밤을 새우며 한국 방산 수출의 내역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모니터에 뜨는 데이터 하나하나가 제 상식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나토 최전선 국가인 폴란드가 한국에서 K2 전차 1000대와 K9 자주포 672문을 도입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규모 약 24조 원.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나토 회원국이 미국과 독일의 무기 대신 한국의 무기를 선택한 것은 전후 유럽 안보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호주.
미국의 가장 충성스러운 태평양 동맹국, 호주가 차세대 보병전투차 사업에서 독일의 푸마를 밀어내고 한국의 레드백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이 모두 탈락한 경쟁에서 한국이 승리한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미 한국의 천공지대공 미사일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정보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우디라면 미국 방산의 최대 고객이자 절대 빼앗기면 안 되는 황금 시장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식은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브래들리가 비웃던 한국은 이미 오래전에 불꽃놀이 수준을 졸업한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조용하지만 무시무시한 속도로 세계 방산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는 거대한 파도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이 돋은 것은 수출 실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경쟁력을 분석하면서 발견한 하나의 단어. 그 단어가 제 뇌리에 박히는 순간, 쿠웨이트 사막의 수상한 야간 열감지 패턴과 두바이 호텔에서의 비밀 접촉이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완전한 기술 이전. 한국은 무기를 팔면서 미국이 절대로 단 한 번도 해준 적 없는 것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무기의 소스 코드, 설계 도면, 정비 매뉴얼, 업그레이드 권한. 총과 칼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총과 칼을 만드는 대장간 자체를 통째로 넘기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식으로 말하면 이것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기술을 넘기면 고객이 더 이상 당신에게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업그레이드할 때마다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유지보수 사업도 날아갑니다. 목줄이 풀리는 거죠. 하지만 바로 그것이 한국의 무기였습니다. 미국이 목줄이라면 한국은 자유였습니다. 미국이 종속이라면 한국은 자립이었습니다. 70년간 강대국들의 목줄에 숨이 막혀오던 중동 국가들에게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한 겁니다. 당신 나라의 하늘을 지키는 열쇠를 당신 손에 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수백억 달러짜리 패트리엇보다 더 강력한 무기였다는 것을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쿠웨이트의 스마트 워터 그리드. 야간에 지하에서 올라오는 정체불명의 열. 한국방위사업청 특사의 비밀 접촉. 48억 달러짜리 수자원 사업. 그 수자원 파이프 아래에 숨겨진 것이 단순한 물이 아니라면? 만약 그것이 미국의 GPS 없이도 작동하는 독자적인 방공 시스템의 신경망이라면?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70년 중동 지배 체제를 뿌리째 뒤엎으려는 전략적 쿠데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트필드에게 다시 한번 보고를 올린 겁니다. 제가 한국의 방산 수출 데이터와 쿠웨이트 현장의 야간, 열감지 이상 징후를 종합해서 보고서를 올린 것은 이란 위기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2달 전이었습니다. 하트필드는 보고서를 읽는 둥 마는 둥 책상 위에 내던졌습니다. 캠벨, 이건 추측이야. 추측 가지고 백악관을 들쑤시면 내 체면이 어떻게 되겠나? 증거를 가져와. 위성사진에 미사일이 찍힌 게 있으면 그때 얘기하지. 그리고 2달 뒤, 세계는 폭발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대규모 합동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테헤란을 포함한 이란 전역 80곳 이상이 폭격을 당했고, 이란 혁명 수비대 사령관이 사망했다는 속보가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보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분노한 이란은 걸프만 전체를 향해 무차별 보복을 선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를 향한 대규모 공격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중동 전체가 거대한 화약고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각국의 지도자들은 언제 자국의 석유 시설이 불바다로 변할지 몰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죠. 그리고 하트필드는 이 위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움직였습니다. 캠벨, 이번이야말로 쿠웨이트 녀석들의 목줄을 확실히 조여줄 절호의 기회야. 전용기 준비해. 내가 직접 쿠웨이트에 가서 끝장을 보겠어. 그는 가죽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문서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문서의 표지를 보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전략적 동맹 재구축 합의서. 그럴듯한 이름이었지만 내용은 그야말로 강도짓이었습니다. 첫째, 방위비를 연간 120억 달러로 즉각 인상할 것. 둘째, 쿠웨이트 국영석유 회사의 지분 18%를 미국 에너지 기업에 양도할 것. 셋째, 이란과의 전면전 발생 시 쿠웨이트 전 영토와 군사시설을 미군이 무제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리고 마지막 조항,
이 모든 조건이 48시간 안에 수락되지 않을 경우 쿠웨이트 전역에 배치된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의 운용을 즉각 중단한다. 중단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킬 스위치를 내리겠다는 뜻이지, 캠벨. 이란 드론이 국경을 넘어오는 판에 방공망이 꺼져 있으면 파이살 그 친구가 어떤 기분일지 상상이 되나? 하하, 48시간 안에 이 종이 위에 도장이 안 찍히면 쿠웨이트 왕궁은 제 아무리 황금으로 치장해놨어도 이란 드론의 관역이 되는 거야. 하트필드는 만년필을 꺼내 손가락 사이에서 빙글빙글 돌리며 입가를 비틀었습니다. 그 표정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의 울음소리를 즐기는 도축업자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구역질을 느꼈습니다. 동맹국이 국가 존망의 위기에 처한 순간을 이용해 목줄을 더 세게 조이겠다. 이것이 70년 혈맹의 결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28년간 이 시스템 안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반대 의견을 내봤자 제 경력만 날아갈 뿐이었죠. 저는 입을 꾹 다물고 하트필드의 전용기에 올라탔습니다. 쿠웨이트 왕궁에 도착한 하트필드는 최고급 맞춤 정장에 갓 닦은 구두를 신고 거만한 미소를 장착한 채 대리석 복도를 활보했습니다. 그의 뒤로 6명의 경호원과 3명의 국방부 관료가 병풍처럼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왕궁의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무장한 근위병들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불안이 아니라 차가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파이살 알마리 국방차관은 응접실이 아닌 작은 회의실에서 하트필드를 맞았습니다. 의전 없이, 다과 없이, 악수조차 없이 파이살은 의자에 앉은 채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하트필드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차관, 시간이 없어. 이란 혁명수비대가 국경 50km 앞까지 드론을 전진 배치한 건 알고 있겠지. 지금 이 문서에 서명하면 당신네 하늘은 안전해. 서명 안 하면 글쎄, 패트리엇의 전원 버튼이 어디 있는지는 당신도 알겠지. 파이살 차관은 서류를 집어들고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이 내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차분함이었습니다. 하트필드 보좌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48시간 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패트리엇을 끄겠다는 뜻입니까? 정확하게 이해했군. 그리고 우리 국영석유 회사의 지분 18%를 미국 기업에 넘기라는 거지요? 그것도 맞아. 매우 합리적인 대가라고 생각하는데 당신들 목숨 값치고는 싼 편이지. 회의실의 공기가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저는 파이살의 주먹이 테이블 아래에서 하얗게 쥐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평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48시간이라 하셨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트필드는 승리를 확신한 표정으로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야, 차관. 서명 준비되면 연락해. 난 호텔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아, 참고로 룸서비스는 로열 스위트가 괜찮더군. 로브스터가 끝내주지. 그가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저는 파이살 차관의 눈에서 미세한 빛이 스치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덫에 걸린 것은 사냥꾼 쪽이라는 것을 아는 사냥감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트필드가 거만하게 왕궁을 활보하는 동안 왕궁 지하의 보안 통신실에서는 이미 한국어로 된 암호화 메시지가 서울과 쿠웨이트 사이를 왕복하고 있었다는 것을 48시간의 시한이 만료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쿠웨이트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서명도, 협상 요청도, 시간 연장 요청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호텔 로열 스위트에서 로브스터를 뜯으며 느긋하게 기다리던 하트필드의 얼굴에 처음으로 짜증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집어들더니 쿠웨이트 국방부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파이살, 나야. 48시간이 지났어. 답을 줘. 전화기 너머로 파이살 차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라울 만큼 고요했습니다. 하트필드 보좌관, 우리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좋아. 그래서 우리는 수락하지 않습니다. 3초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트필드의 턱에 붙어있던 로브스터 버터 소스가 넥타이 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거절합니다. 이 모든 조건을요. 하트필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양손으로 움켜쥐고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파이살, 지금 제정신이야? 이란 드론이 국경에 깔려 있어.
내가 스위치 내리면 당신네 하늘은 텅 비는 거야. 텅텅 빈 하늘 위로 수천 대의 자폭 드론이 쏟아지는 광경을 상상해봐. 왕궁의 그 멋들어진 황금, 도미 불덩이가 되어 녹아내리는 꼴을 보고 싶은 거야? 파이살의 대답은 단 두 마디였습니다. 해보십시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하트필드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방 안의 가구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곧바로 워싱턴의 펜타곤에 보안 회선을 연결했습니다. 킬 스위치 프로토콜 발동한다. 쿠웨이트 전역의 패트리엇 시스템을 지금 즉시 꺼라. 당장. 저는 옆에서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트필드, 잠깐만. 이건 450만 명,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야. 방공망을 끄면 이란 드론을 막을 수단이 없어. 이건 학살이나 다름없어. 하트필드는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잔혹한 쾌감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게 요점이잖아, 캠벨. 저놈들이 제 발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간 거야. 지옥 맛을 한 숟갈 보고 나면 기어서라도 서명하러 올 거라고. 걱정 마. 6시간이면 충분해. 드론 몇 대 들어오면 겁먹고 울면서 전화할 거야. 15분 뒤 펜타곤에서 확인 메시지가 왔습니다. 쿠웨이트 전역에 배치된 패트리엇 시스템 전 포대의 원격 차단 완료. 방공 네트워크 제로. 레이더 제로. 미사일 운용 능력 제로. 450만 쿠웨이트 국민의 하늘 위에서 방패가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이란 혁명수비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투숙하고 있던 호텔의 창문 너머로 쿠웨이트 시내 전체에 찢어질 듯한 공습, 경보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거리의 시민들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방공호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트필드는 창가에 서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시가에 불을 붙였습니다. 봐, 곧 전화 올 거야. 하지만 저는 하트필드 뒤에 서서 그의 등을 바라보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28년간 제가 몸담았던 이 시스템의 본질이 저렇게까지 잔혹한 것이었다는 자각. 그 자각이 제 뼛속까지 파고 들어오면서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펜타곤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위성 정보가 제 노트북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이란 국경에서 거대한 비행체 집단이 이륙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100대, 500대, 1000대, 3000대, 그리고 6800대. 이란 혁명수비대의 최정예 자폭 드론 부대가 벌떼처럼 국경을 넘어 쿠웨이트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도달 예상 시간 22분. 하트필드는 시간을 빨며 시간을 셌습니다. 10분이면 울면서 전화하겠지. 저는 기도하는 심정으로 전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는 침묵했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트필드의 미소가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8분이 지났습니다. 드론 편대는 쿠웨이트 국경 80km 전방까지 접근했습니다. 전화는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하트필드의 시가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드론 도달까지 2분.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450만 명의 인구가 미국의 오만함 때문에 학살당하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려는 순간, 펜타곤 상황실에서 긴급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심장이 완전히 멈추는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펜타곤 상황실에서 날아온 메시지는 단 3줄이었습니다. 쿠웨이트 영공에서 미확인 방공 시스템 가동 감지. 미국 연동 시스템이 아님. 식별 불가. 출처 불명. 하트필드가 시가를 입에서 떼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고 당혹감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미확인 방공 시스템. 패트리엇 꺼져 있는데 뭐가 켜진다는 거야? 저는 노트북 화면에 코를 박았습니다. 펜타곤의 위성이 쿠웨이트 전역을 실시간으로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28년 외교, 인생 전체를 통틀어 가장 믿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엇이 꺼진 검은 화면 위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글과 아랍어가 병기된 UI 화면, 쿠웨이트 전역을 촘촘하게 덮는 녹색 레이더 동심원, 그리고 화면 상단에 선명하게 빛나는 글자, 강철 선인장 시스템 정상 가동. 이건 뭐야? 이건 대체 뭐냐고? 하트필드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냉정하게 데이터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적성 비행체 탐지. 총 6,800기.
고도 450m, 시속 280km, 도달 예상시간 98초, 전 포대 자율 교전 모드 전환. 미국의 GPS 연결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현대전에서 GPS가 없다는 것은 눈을 감고 총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표적의 위치도 미사일의 궤적도 계산할 수 없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화면 속의 한국형 시스템은 미국의 GPS 위성 따위는 애초에 필요하지 않다는 듯 독자적인 추적 알고리즘으로 6,800개의 적기를 개별적으로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각 드론마다 타겟팅 박스가 씌워지고 요격 우선순위가 자동 배정되고 최종 미사일 매칭이 실시간으로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펜타곤 상황실에서 분석관들의 경악에 찬 음성이 보안 회선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미확인 시스템의 타겟 추적 속도가 패트리엇의 3.2배입니다. 동시 교전 가능 목표 수가 우리 시스템의 5배를 넘깁니다. 이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인데 지금 실시간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쿠웨이트 사막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펜타곤의 적외선 위성이 포착한 영상이 제 노트북에 실시간으로 떠올랐습니다. 쿠웨이트 외곽 사막 한가운데 그 평화로운 수자원 관리 시설로 위장되어 있던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들의 지붕이 일제히 양옆으로 쩍쩍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지하에서 수직 발사관들이 사막의 밤하늘을 향해 솟아올랐습니다. 모래 언덕으로 위장되어 있던 방수포들이 거치며 대공포대와 레이저 요격 장비들이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세상에, 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수자원 관측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미사일 발사대였습니다. 물 펌프장이라고 판단했던 것이 방공지휘 통제소였습니다. 우리가 물 파이프 공사라고 비웃으며 무시했던 그 현장의 지하. 수십 미터 아래에는 미국조차 존재를 몰랐던 완전한 방공 체계가 28개월에 걸쳐 구축되어 있었던 겁니다. CIA의 눈, 펜타곤의 위성, 하루 4번 쿠웨이트 상공을 지나가며 모든 것을 감시하던 미국의 정찰 자산들이 전부 속았습니다. 낮에는 성실한 건설 노동자를 연기하고 밤에는 세계 최강의 정보기관을 상대로 숨바꼭질을 벌이며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28개월 동안 심어놓은 강철 선인장의 뿌리, 그것이 마침내 가시를 세우는 순간이었습니다. 쿠웨이트 사막에서 수백 줄기의 불기둥이 밤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위성 화면이 하얗게 과포화되었습니다. 한국의 지대공 미사일들이 꼬리에 화염을 단 채 이란의 드론 편대를 향해 초음 속으로 날아갔습니다. 하트필드는 호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쿠웨이트 북쪽 하늘 전체가 주황색 섬광으로 뒤덮였습니다. 연쇄 폭발이 이어지며 하늘에서 불덩이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선두 드론 편대가 공중에서 산산조각 나자 고도를 극한까지 낮춘 후발 드론들이 미사일의 파편비를 뚫고 악착같이 밀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막 곳곳에 매복해 있던 대공포대가 분당 4,000발의 철갑탄을 하늘로 쏟아 올리며 통과 불가능한 불의 장막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화막마저 뚫고 들어온 극소수의 드론들은 소리도 빛도 없는 레이저 빔의 날개가 녹아내리며 모래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펜타곤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카운트가 떨어졌습니다. 잔여 적기 5200점, 3800점, 2100점, 900점, 300점, 50점, 12점, 0점. 총 교전 시간 14분. 6,800대의 자폭 드론이 14분 만에 전멸했습니다. 요격률 98.2%. 쿠웨이트 측 미사일 피해 제로. 민간인 사상자 제로. 미국의 GPS 지원 하나 없이. 미국의 패트리엇 시스템 하나 없이. 오직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사막의 지하에서 28개월간 숨죽이며 키워낸 강철 선인장이 홀로 이뤄낸 완벽한 요격이었습니다. 호텔방 안에는 절대적인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트필드의 시가가 카페 주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5,000짜리 맞춤 정장의 양쪽 겨드랑이가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로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눈앞의 노트북 화면에는 펜타곤 분석관들의 메시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국형 독자 추적 네트워크 확인, GPS 비의 존영, 미국 시스템 연동 제로, 완전 독립 운용. 이것은 기존에 파악된 어떤 방공 시스템과도 일치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체계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70년간 쌓아온 미국의 중동 지배 구조가 14분 만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본 것입니다. 하트필드가 목줄이라고 자랑하던 킬 스위치. 그것이 작동하는 순간 한국이 심어놓은 진짜 방패가 깨어났습니다. 미국이 스위치를 내린 것이 오히려 한국 시스템이 빛날 수 있는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준 셈이었습니다.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이 빠진 것입니다. 하트필드는 바닥에 떨어진 시가를 집어들지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어. 하지만 존재했습니다. 70년간 단 하루도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나라.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이를 악물고 살아남아야 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사막의 지하에서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키워낸 강철 선인장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하트필드를 기다리는 것은 그가 상상도 하지 못한 처참한 굴욕이었습니다. 찬란한 아침 태양이 쿠웨이트 시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밤새 하늘을 갈기갈기 찢어놓던 공습 경보는 거짓말처럼 멈추었고 도시는 단 하나의 건물도 무너지지 않은 채 황금빛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트필드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호텔 방 카페 뒤에는 밤새 떨어뜨린 시가 재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5,000짜리 맞춤 정장은 식은땀에 절어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위성 데이터 오류야. 분명히 오류일 거야. 한국 따위가 GPS 없이 6,800대를 요격했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는 새 정장으로 갈아입고 구겨진 넥타이를 고쳐매고 거울 앞에서 억지로 여유로운 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죽 서류 가방에서 전날의 항복 문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어젯밤 드론 좀 막아봤다고 기분이 좋아졌겠지.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아. 이란은 아직 수천 대의 드론을 더 가지고 있어. 패트리엇 없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파이살 그 친구도 산수는 할 줄 알 거야. 하트필드는 자신을 설득하듯 중얼거리며 호텔을 나섰습니다. 방탄 차량 3대가 왕궁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왕궁에 도착한 순간 하트필드의 얼굴에 서서히 당혹감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왕궁의 분위기가 그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젯밤의 공포와 절망은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근위병들은 가슴을 쫙 펴고 서 있었고 그들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긍지와 승리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왕궁 복도를 지나는 관리들의 발걸음에는 어제까지 없던 탄력이 실려 있었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하트필드는 초조하게 다리를 떨었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미국 백악관 특별보좌관을 30분 넘게 기다리게 하는 것은 외교 관례상 명백한 모욕이었습니다.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건 아니겠지. 하트필드가 신경질적으로 내뱉는 순간 대기실의 거대한 황금 문이 열렸습니다. 파이살 알마리 국방차관이 걸어 나왔습니다. 어젯밤 지하 벙커에서 밤을 새운 탓에 군복은 구겨지고 눈 아래에는 짙은 그림자가 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전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어깨를 쫙 펴고 턱을 치켜든 채 자국의 하늘을 제 손으로 지켜낸 지휘관의 위엄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이살의 바로 옆에는 한 사내가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흙먼지가 잔뜩 묻은 작업복, 투박한 안전화, 땀에 절은 얼굴, 가슴팍에는 한국건설사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사막의 지하에서 28개월 동안 강철 선인장을 키워낸 한국인 현장 총책임자 박준혁 소장이었습니다. 하트필드는 그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차관, 이건 또 누구야? 건설 인부를 왜 여기 데리고 온 거지? 파이살 차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에서 꾸깃꾸깃하게 접힌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바로 하트필드가 48시간 전에 내밀었던 그 항복 문서였습니다. 120억 달러 방위비 인상, 석유회사 지분 18% 양도, 군사시설 무제한 사용. 파이살은 그 문서를 펼쳐서 한번 훑어본 뒤 하트필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양손으로 종이를 쥐었습니다. 찢었습니다. 가로로 한 번, 세로로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대리석 바닥 위로 눈송이처럼 흩날렸습니다. 하트필드의 눈이 커다랗게 벌어졌습니다. 지금 미친 짓을 하는 거야? 어젯밤 운 좋게 드론 좀 막았다고 미국을 걷어차겠다는 건가? 이라는 수천 대를 더 보낼 수 있어.
다음엔 막지 못할 거야. 미국 없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파이살 차관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던 박준혁 소장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소장은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작업복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컵 2개와 한국산 믹스 커피 봉지. 박 소장이 보온병에서 뜨거운 물을 따르며 푸박한 한국어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이거 참. 어젯밤에 좀 바빠가지고 커피 한 잔 못 마셨네요. 차관님, 한 잔 드시겠습니까? 파이살 차관이 그 종이컵을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이컵을 하트필드 앞에 내밀었습니다. 하트필드 보좌관, 당신에게도 한 잔 드리겠습니다. 이 커피를 마시면서 제 말을 들어보시오. 하트필드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종이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모락모락 김이 오르는 싸구려 인스턴트 커피. 그가 호텔에서 마시던 잔당 $40짜리. 코피 루악과는 차원이 다른 사막의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목을 축이던 그 커피였습니다. 파이살 차관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젯밤 당신이 스위치를 끄고 우리를 죽음 앞에 내팽개쳤을 때 우리의 하늘을 지킨 것은 당신들의 패트리엇이 아니었습니다. 섭씨 50도의 사막에서 28개월 동안 땀을 흘리며 우리 땅 아래에 방패를 심어준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파이살이 박준혁 소장의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무기를 팔면서 목줄을 채웠습니다. 스위치 하나로 우리의 생사를 쥐락펴락했습니다. 450만 명의 목숨을 지렛대 삼아 석유와 돈을 뜯어갔습니다. 70년 동안이나 파이살의 눈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무기만 판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하늘을 지킬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선물했습니다. 소스 코드도 설계 도면도 업그레이드 권한도 전부 우리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28개월 동안 CIA의 눈을 피해 사막의 지하에서 밤을 새우면서도 단 한 번도 대가를 요구하며 우리를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파이살 차관이 하트필드 앞에 놓인 종이컵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커피가 보이십니까? $40짜리 코피 루악이 아닙니다. 사막의 노동자들이 나누어 마시는 싸구려 인스턴트 커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피를 빨아먹으며 로브스터를 뜯는 비싼 용병 대신 땀 흘린 뒤에 이 커피 한 잔을 웃으며 나누어 마시는 진짜 친구를 택하기로요. 파이살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서류를 찢어버린 이유입니다. 돌아가십시오, 하트필드. 그리고 워싱턴에 전하십시오. 쿠웨이트는 더 이상 당신들의 스위치로 꺼지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트필드의 손에서 종이컵이 미끄러졌습니다. 커피가 그의 가닥끈 구두 위로 쏟아졌습니다. 갈색 얼룩이 $5,000짜리 이탈리아제 가죽 위로 번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닦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초강대국의 특별보좌관이 아시아의 이름 모를 건설. 소장이 타준 싸구려 커피 한 잔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트필드는 서류 가방을 집어들고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에 흩어진 항복 문서의 조각들이 그의 구두에 달라붙었습니다. 근위병들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그의 퇴장을 지켜보았습니다. 70년간 이 왕궁의 주인 행세를 하던 제국의 사신이 쫓기듯 사라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대기실 구석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하트필드가 탄방탄 차량이 왕궁 정문을 빠져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28년 전 저는 이 시스템에 자부심을 느끼며 발을 들였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안보를 지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제가 28년간 섬겨온 시스템이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약소국의 목줄을 쥐고 착취하는 구조였다는 진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무너뜨린 것은 거대한 군사력도 석유의 힘도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사막에서 묵묵히 땀을 흘리며 다른 나라의 자유를 위해 밤을 새운 사람들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중동의 지도는 완전히 다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쿠웨이트의 기적 같은 방어전은 극비로 분류되었지만 걸프만 왕족들 사이에서 진실은 모래 폭풍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미국과의 차기 전투기 계약 $420억 전격 보류하고 한국형 방공 시스템 도입을 위한 특사를 서울로 보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뒤따랐고 카타르, 오만,
바레인이 줄줄이 한국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트필드가 그토록 탐내던 420억 달러의 사우디 전투기 계약은 재개되었습니다. 브래들리가 불꽃놀이 수준이라고 비웃던 한국 방산에 중동 전체가 줄을 서는 전대미문의 광경이 펼쳐진 것입니다. 로키드 마틴 중동 사업부장 브래들리는 본사에서 경질되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한 전략적 판단 실패가 공식적인 사유였습니다. 하트필드는 백악관에서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개인 사유에 의한 사임이었지만 워싱턴의 모든 사람이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370조 원. 미국이 향후 15년간 중동에서 벌어들일 예정이었던 그 천문학적인 금액이 전부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국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28년간의 외교 인생을 접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쿠웨이트 왕궁에서 목격한 그 장면이 제 가슴에 박혀 도저히 이전처럼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직서를 쓰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28년간 내가 한 일은 무엇이었나? 동맹국을 지킨 것인가? 동맹국을 착취하는 시스템을 유지한 것인가? 킬 스위치라는 이름의 목줄을 더 정교하게 설계하는데 내 커리어를 바친 것은 아닌가? 대답은 이미 쿠웨이트의 대리석 바닥 위에 흩어진 항복 문서의 조각들 속에 있었습니다. 사직 후 저는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세계 최강의 군산복합체를 무너뜨리는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서울의 한국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저는 쿠웨이트에서 만났던 박준혁 소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투박한 작업복 차림이었고 여전히 종이컵에 믹스 커피를 타서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박 소장, 한 가지만 묻겠소. 28개월 동안 섭씨 50도의 사막에서 CIA의 눈을 피해가며 밤을 새우고 목숨을 걸고 다른 나라의 방패를 만들어주면서 당신들은 대체 어떤 마음이었소? 미국이 알면 엄청난 보복이 올 텐데 무섭지 않았소? 박 소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허어 웃었습니다. 무서웠죠. 당연히 무서웠습니다. 매일 밤 위성이 지나갈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우리 기술자들 중에 원형 탈모 온 사람이 셋이나 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차관보님. 우리는 아는 겁니다. 내 나라의 하늘을 남의 손에 맡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북쪽에서 미사일이 날아올 때 미국의 승인을 기다려야 하는 그 공포를 우리는 70년 넘게 겪어왔거든요. 쿠웨이트 사람들이 느끼는 그 두려움을 우리는 뼈로 아는 겁니다. 박 소장이 종이컵을 들어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준 겁니다. 무기만 넘기고 끝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통째로 넘겨준 거예요. 우리가 겪었던 서러움을 다른 나라는 겪지 않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무기를 파는 방식이에요. 그의 눈가에 잔잔한 웃음기가 번졌습니다. 아, 그리고 차관보님.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같이 땀 흘리면서 커피 한 잔 나눠 마시는 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냥 일상이에요. 뭐 대단한 전략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뜨겁게 조여왔습니다. 미국은 70년간 계산기를 두드리며 목줄을 팔았습니다. 한국은 계산기 대신 커피 한 잔을 내밀며 자유를 선물했습니다. 그 차이가 370조 원의 판도를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미국 국무부 전 중동 담당 차관보 로버트 캠벨이 목격한 제국의 붕괴를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120억 달러의 착취적 방위비 청구서, 6,800대의 드론이 덮쳐오던 절망의 밤, 그리고 CIA의 감시를 피해 섭씨 50도의 지하 벙커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28개월의 긴 침묵.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엔지니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대 제국의 눈치를 보며 모두가 숨죽일 때 내 나라의 하늘을 통제당하는 서러움이 어떤 것인지 알기에 묵묵히 모래를 파고 밤을 새워 코드를 짰던 사람들의 땀방울이 있었습니다. 결국 초강대국의 보좌관이 킬 스위치를 내렸을 때 쿠웨이트의 국방차관은 종이컵 커피를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목줄을 채웠지만 한국은 스스로 하늘을 지킬 자유를 주었소. 지금 중동의 하늘을 지키는 것은 거만한 제국의 킬 스위치가 아닙니다.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동맹국의 온전한 생존을 위해 자주국방의 열쇠를 통째로 넘겨준 대한민국의 진심입니다. 보릿고개를 넘기며 맨손으로 나라를 일으킨 세대가 있었기에
오늘날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사막의 지하에서 제국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유산을 이어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저는 솔직히 부럽고 또 경외스럽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국무부 전 차관보가 쿠웨이트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심이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묵묵한 땀방울이 제국의 벽을 무너뜨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